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했죠. 그 국가부채도 뭐 1,100조를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채는 아시겠지만 이자는 복리 개념이 복리.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숫자가 경제 성장률이 어떤 증가하는 숫자보다 훨씬 빨라요. 부채가 증가하는 폭이. 그래서 이런 어떤 부채에 대한 탕감이 없으면, 부채 탕감이 없으면 점점 더 그 부가, 전체 부가 소수의 채권자 계급, 금융 과도한테 집중되게 돼 있어요. 복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도 항상 부채 탕감이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부채 탕감이. 이 클린 슬레이트라고 이걸 말하는데 뭔 얘기냐면 이제 슬레이트가 석판이에요. 석판. 이 고대는 이 석판에다가 그 어떤 기록을 했잖아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석판에다 채무 관계, 채권 관계 이런 기록한 석판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 클린 슬레이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고대 왕들은 항상 이 금융 과두 그러니까 이 금융가들, 돈놀이 하는 애들, 걔네들을 견제했어요. 고대 왕들은. 특히 이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시리아, 이런 데 있는 왕들이 그런 어떤 채권자들, 금융가들을 계속해서 때려잡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채를 만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생산물로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일반 평민들, 민중들을 자기들의 사적 노예로 예속시켜버리면 왕은 이제 자기의 그 노예를 통해서 세금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평민일 때, 그냥 어떤 자유민일 때 그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그 사람들을 징병해서 자기 군인으로 쓰고 자기 왕궁을 건설할 때 또 노역을 담당시키고 이러는데 그게 어떤 소수의 금융과도의 사적 노예가 돼버리면 어떤 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대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 왕권이 주기적으로 이런 애들을 금융가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못하고 어떤 금융가들에게 부가 쏠리면은 그 나라가 이제 어떤 외부의 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해서 부채 탕감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은. 근데 이제 지금 현대는 그게 없죠. 현대는 지금 그게 없고, 그런 개념과 좀 비슷하게 이제 특히 이게 유대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토라, 그에 나오는 희년 개념. 그러니까, 7년이 안식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안식년인데, 이 7년마다 탕감되는 게 있지만 또 7, 7에 49에서 49년, 50년째는 완전히 탕감되는 부채가, 모든 부채가 깨끗하게 탕감되고, 토지도 만약에 자기가 토지를, 어떤 분배받은 거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갔을 때 12지파한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가지고 팔았으면 그게 그냥 원 소유주한테 복귀돼요. 희년 50년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잘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놀라운 법이죠. 완전히 채무 채권 관계가 그냥 말소돼 버려요. 50년마다 한 번씩.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희년제도가 없이 그냥 부채가 계속 누적되게 되면 부채는 복리로 증가하는데 경제 성장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숫자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소수의 채권자들이 굉장히 그 이자가 점점 커져요. 이자. 원금을 뭐 수십 배를 넘어서 커지면서 나중에는 소수의 채권자가 거의 전체의 부를 독점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의 양상이고, 이를테면,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뭐, 이제 뭐, 1,000조, 광의의 국가부채 해봤자 뭐 2,000조인데, 미국은 지금 4만 조예요. 4만 조. 사경, 4만 조. 그럼 미국의 이 4만 조, 미국 정부는 누구한테 이 빚을 진 거냐? 미국 정부의 채권자는 FED예요, 연준. 그럼 연준이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 또 채권, 자기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을 또 팔죠. 기관한테도 팔고 개인한테도 팔고 하는데 그걸 사가는 대규모로 사가는 기관이 또 연준을 소유한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세계의 부의 상당 부분을 극소수가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이 연준, FED, 연준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걸 이제 유스터스 머린즈가 그 초기에 연준이 성립할 때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공개했죠. 연준의 그 지분 구성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스차일드 뱅크,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의 워버그 뱅크. 이 함부르크는 그 로스차일드의 북미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뉴욕의 코엔랍 뱅크. 그 코엔롭도 로스차일드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로스차일드의 체이스 내셔널 뱅크. 그리고 이제 JP 모건의 그 내셔널 상업은 이게 지금 JP 모건 체이스가 됐는데 얘네
JP 모건도 로스차일드 대리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JP 모건이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을 때 20세기 그 초반에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실제 자기 돈이 19%만 자기 거예요. 나머지 81%는 로스차일드랑 로스차일드 계열의 사람들에게 상속되게 돼 있어요. 그 유서에. 그러니까 대리인이에요, 얘도. 그리고 이제 락펠러의 내셔널 시티뱅크. 락펠러도 좀 갖고 있는데 대충 이거 나온 걸 보면은 그 70% 정도가 로스차일드 계열 은행이 연준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연준에 돈을 빌리는 그 개념으로 달러를 발행하면은 그 국채 이자가 그 발행하는 비용의 이자로 6%를 연 6%를 미국 정부가 연준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민의 세금의 상당 부분이 연준 소유주한테 이자로 맨날 가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이제 1913년에 생겼는데 지금 생긴 지 이제 110년 됐죠. 근데 이 이자가 이자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가 지고 있는 빚이 4만 조인데 그 이자랑 못 갚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 못 갚는다는 거. 근데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은 뭐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 돌아가고 자동보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빚은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부채는. 막대한 부채가 있는데 그거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지금 경제학자라는 애들이. 근데 이런 어떤 부채 기반 경제는 그 궁극적으로 극소수의 채권자가 모든 부를 다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온 걸로 보이고 한국도 지금 문재인 때 굉장히 조세 부담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세금 뭐 근로소득세나 보유세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그 준조세인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를 문재인 때 엄청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피부양자를 다 없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담률이 높아졌는데 지금 이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세전으로 433만 원 월급 월 430 정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뗄 거 다 떼고 수령하는 건 370이에요. 60만 원 정도를 이제 그냥 원천지수 당해요.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세,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무슨 고용보험,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 어떤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문재인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세 부담률은 이렇게 원천징수 하는 거 말고도 이 이제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 보유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세도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또 자동차세도 내고 또 부가세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모든 것에 10%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한 건데 전체 우리나라 사람이 버는 돈의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버는 게 뭐 4천만 원이면 그 중에 30%를 이렇게 띄어가요, 국가에서.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47% 정도 돼요. 덴마크,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근데 일루미나티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진한 게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세금을 띄어가는 거. 이 세금으로 띄어가서 누구한테 주느냐? 뭐 FED 소유하는 애한테 가는 거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실질 가치가 그 어떤 채권이라는 형태로 복리라는 형태로 실제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계속해서 이자를 키우는 그 이자를 받는 애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부채가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는 상황이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왔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어떤 결혼을 해도 그 아파트 대출금 내, 또 국가에다 세금 내, 또 뭐 학자금 대출 내, 신용카드 빌리면 거기서 또 떼가.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자기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그냥 빚가운데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최대로 키우려고 그래, 얘네는. 지금 최대로 키우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최대한 키우다가 그걸 이제 폭발시킬 거예요. 폭발시켜서 지금 뭐 SBB 그 실리콘밸리뱅크 그것도 뭐 연준이 개입해가지고 한 상황처럼 뭐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개입한 거냐면 연준에서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연준에서 은행에다가 대형 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뭐 JP 모간 체이스 웰스파고 뭐 시티뱅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다가 연준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메꿔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채권자는 연준이죠. 근데 이걸 또 기한을 두고 있어요. 기한을 91일. 그 이 91일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연준에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잠깐 불을 끈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연준이 갖고 있는 어떤 채권, 그러니까 그런 건 점점 더 커지고
이 91일 이후엔 또 다시 그걸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라 그 부채 상황 계속 그냥 쭉 가고 있는 거다. 쭉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언제든 설정된 시점에 터지면 뭐 한마디로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뭐 그게 뭐 올해 6월이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뭐 10년 뒤가 될지 이거는 뭐 모르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제 그렇게 언젠가는 터뜨릴 거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어떤 굉장한 부채와 그 대공황에서 어 아마도 이건 뭐 저의 생각인데 그런 모든 채무채권 관계를 말소하는 탕감, 일종의 탕감을 내밀면서 CBDC로 넘어가게 될 거다. CBDC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거가 이제 어떤 얘네들이 그리고 있는 뉴 월드 오더, 그레이트 리셋이 아마 그렇게 어떤 부채 탕감과 함께 굉장히 어떤 그 꽉 고통에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자처럼 올 거다 오히려. 그러나 그 실제는 이제 완전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 부채 기반 경제, 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기도문 거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그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하마르티아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헬라어 원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오페일레마타예요. 오페일레마타는 뎁트예요. 채무.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원래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빚이 문제예요. 빚. 복리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해 준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죄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빚을 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이 부채 기반 경제, 채무 이것이 모든 그 어떤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그 빚을 사해 주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어떤 경제는 그렇게 어떤 탕감 없이 쭉 달려왔고 그것이 이제 거의 막바지 상황에 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